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106회 전산세무이급 기출문제 이론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또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년 기준, 이건 맞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죠.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이라도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해서 표시하고 중요한 거는 별도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중요성의 원칙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거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 배열법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걸 채택하고 있고요.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여금 또는 결성금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틀렸죠. 두 번째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거. 여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우리가 통화와 통화대용증권, 그 다음에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하고 그 다음에 취득 당시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자산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1년이라고 나온 거는 다 해당이 안 돼요. 이거는 단기 금융상품이고요. 당좌차고는 요건 부채이기 때문에 요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을 가진 환매채, 요것이 답이 되겠죠. 3개월 이내니까.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 외상매입금하고 그 다음에 선수금하고 미지급금이죠.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죠. 사채도 그렇고 요거는 기간이 길은 거죠. 1년이 초과되는 거. 직원들이 보통 1년 이상 오래 근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퇴직급의 충당부채는 요거는 비유동부채고, 사채는 역시 이거는 단기 차입금이 아니고 증권을 발행하는 장기로 차입하는 사채입니다. 부채입니다. 그래서 요거 3개 더하니까 1억 800이죠. 3번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가증권에는 단기매매증권,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지배 통제하기 위한 증권, 그렇게 해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렇게 있죠.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요 용어를 단기매매증권을 단기손익, 그 다음에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그럽니다. 근데 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아니죠. 이거는 샀다 팔았다 자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단기 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 1번이 틀렸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시장성이 없으면 요 매도가능증권, 다시 이거는 유동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실기 입력할 때 코드가 이게 유동자산하고 비유동자산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05월 01일 날 여기에 여기 있으니까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없죠? 그래서 차변에 매도 이렇게 하면 요 매도가능증권이 두 개가 뜹니다. 그럼 위에 거는 유동자산, 밑에 건 비유동자산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시장성을 상실한 매도가능증권은 요 위에 거 유동자산에 속합니다. 그래서 팔 수가 없는 그런 시장성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매할 수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손익은 기타 포괄손익, 요거는 이제 비유동자산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기타 포괄손익노계로 이거는 그 자본분류 항목 중에 자본금, 자본이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노계, 이익이여금 거기 속하기 때문에 차기로 이월됩니다. 물론 이제 포괄손익계산서에서는 밑에 미실현손익으로 해서 밑에 그 들어갑니다. 항목이. 그러니까 기타 포괄손익은 근본적으로 미실현손익이에요. 금년에 매도 가능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증권이 금년에 손해봤더라도 내년에 다시 이득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 손해봤다고 손익계산서 집어넣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월시킵니다. 차기로. 그래서 다음에 그게 이제 넘어오면 그거하고 퉁치고 나머지 잔액만 이제 표시하고 그렇게 합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 만기까지 보유할 거죠. 상환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5번. 다음 중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또는 그 자본이 그 비용이 발생하면 자본이 감소되고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되죠. 그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그냥 교환 거래 하는 거죠. 교환 거래. 보통주를 1주당 50만 원의 신규 발행하에 증자했다. 그러니까 주식 발행하니까 자본금이 증가되죠. 그러니까 자본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이여금, 기타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노계, 이익이여금이 다 속하는 거니까 이건 자본금도 자본에 속하는 거예요. 자본하고 자본금이 달라요. 자본금을 포함한 게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정기주주총회에서 현금 배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했다. 현금 배당하게 되면 그만큼 잉여금이 줄어듭니다. 이월이여금에서 이걸 처분하는 거니까, 미처분이여금에서 처분하는 거니까 그만큼 이익이여금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본에 영향을 미치겠죠. 영업부에서 사용할 비품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이거는 차변에 이제 비품, 대변에 현금에서 비품이 들어오고 현금 나가면 이거는 자산끼리 교환한 거니까 자본에 영향을 안 미치죠. 직원들에게 연말 상여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비용이 발생이죠. 요거 비용이 발생이에요. 비용이 발생이니까 요거는 그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입니다. 자, 이제 6번부터는 원가액입니다. 5문제씩 나오죠. 재무회계, 원가액에 부가세하고 소득세하고 이렇게 같이 세무이급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첫 번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틀렸죠? 여기 그 제공품에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품 계정으로 보내주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변이 아니라 대변이 되어지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제공품 계정에 대변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완성품 원가가 대변에 갑니다. 완성품 원가가 대변에 가고, 그 다음에 차변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직접 경비는 몇 개 없죠. 외주경비, 특허권 사용료, 특정 제품의 설계비, 이런 것들만 여기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이제 직접비 들어가죠. 그래서 단기 총 제조 비용. 그러니까 요겁니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완성품 원가 나오고,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 그래서 여기에 대변에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공품의 차변이 아니라 요 대변에 기록되죠. 그리고 여기 참고로 직접 원가, 기본 원가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말하는 거고, 직접 경비 있으면 요거까지.
그 다음에 가공비는 요 직접 농업이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공원가라 그럽니다. 전환원가. 이걸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는 제공품의 차변에 대체된다. 그렇죠. 차변에 방금 전에 봤던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제조관리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단기제품 제조원가와 단기완성고 원가는 제품 계정 차변으로 대체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제품 계정 차변에 요 제공품에서 왔다.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제품의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 차변에 대체된다. 그럼 여기 제품에 여기 기초제품, 기말제품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매출원가 계정으로 가겠죠. 매출원가 계정으로 갑니다. 매출원가 계정 차변으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1번은 대변이 돼야 되는데 차변이 됐으니까 요게 틀렸죠. 다음에 의사결정 과정에 따른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에 매몰원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이 매몰의 글자 뜻이 이제 파묻혔다. 과거 거는 이제 지나간 거고,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를 갖다가 이제 중고로 팔라 그러는데, 그 중고로 팔라 그러는데 그 사왔던 가격은 의미가 없고 이미 뭐 꼬물 됐으니까 내가 이 기계를 수리해서 팔 거냐 아니면 그냥 팔 거냐 이런 거 결정할 때 과거에 사왔던 그 취득원가 이거는 장부가액은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그 역사적 원가 사왔던 원가 그거는 아무런 그 우리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회수할 수 없어요. 이미 옛날에 사왔던 그 금액이니까. 그 다음에 기회원가는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 차선책입니다. 차선책, 기회원가. 그 다음에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 대안의 차이가 나는 원가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원가, 관련돼 있다 이거죠. 글자 뜻대로. 기회원가는 A안을 선택했는데 내가 B안을 포기했다. 그럼 B안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 바로 기회원가예요. 여러분이 한 가지를 포기하고 다른 걸 결정했다. 그럼 그 포기한 원가가 바로 기회원가예요. 회피불능원가, 어떤 의사결정 하더라도 절약할 수 있는 원가. 벌써 말이 틀렸죠? 회피가 불능한 거예요. 요거는 주로 이제 고정비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뭐 임차료 같은 거는 제품 생산이 뭐 어떻게 뭐 되든지 적게 되든지 많이 되든지 우리가 어떻게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고정비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거죠. 이게 회피가 불능한 거예요. 고정비, 임차료라든가 그 다음에 꼭 보험에 들어야 되는 보험료라든가 뭐 세금이라든가 이건 회피 불능 원가예요. 자, 다음 그래프가 나타나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요 계단식이죠. 요거는 준고정원가입니다. 준고정원가. 고정원가. 그래서 여기 공장 감독자의 급료, 그 다음에 난방비 같은 거 이런 거를 말하죠. 자,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혼합된 원가이므로 이건 말도 안 되죠. 변동원가, 고정원가 혼합된 거 아니에요. 지금 옳은 고르라 그랬죠. 일정한 범위의 조업대 내에서는 총원가가 일정하지만 구간이 달라지면 총액이 달라진다. 맞아요. 여기까지는 일정한데 자, 공장 감독자 여기까지는 공장 하나가 있는데 공장 하나를 더서 증설을 했어요. 그럼 공장장 감독자 한 명 더 채용해야죠. 그러니까 월급이 2배로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건 준변동원가예요. 지금 요 1번하고 3번 준변동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그래프로 하면 여기까지는 기본요금이고 이렇게 쓰는 대로 나오는 거. 조업도 변동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 변동에 따라 비례해 발생하는 두 요소를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준변동비, 준변동원가.
그러니까 여기 2번을 제외한 1, 3, 4는 다 준변동원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한양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 제조간접비 예산 총액은 300이며 예정 직접 노무 시간과 실제 노무 시간은 3만 시간으로 동일하대요. 예정과 실제가 동일하답니다. 제조간접 원가가 10만원 과소 배부되었을 때 실제 발생한 원가가 얼마인가? 요거 재간 배부율은 자 여기 그 예산액 이건 지금 저기 전부 다 제조간접비만 하는 거예요. 예산액 나누기 예상 조업도 예상 뭐 작업시간 그럽시다. 작업시간 그러면 재간 배부율이에요. 배부율 요건 일단 배부율이 나와요. 그럼 여기 이제 요대로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예산 총액은 300이에요. 자 300만원 나누기 그 다음에 예정 노무시간과 실제 노무시간 동일하지만 3만 시간이래요. 3만 시간. 그러면 3만 시간 300이면은 요건 100이죠. 100원. 단가가 100원이에요. 배부율이 100원입니다. 배부율이 100원이에요. 그러면 100원인데 이 100원을 가지고 실제 작업 시간에 곱해. 실제 작업 시간이 또 3만 시간이래네. 그러면 요거 100원 곱하기 3만 시간 하니까 뭐 하나마나 계산 하나마나 뭐 300 나오죠. 300 나와요. 그런데 300인데 여기 과소배부가 됐다는 거는 뭐냐면 300보다 제조 간접 원가가 10만원 과소배부 되었다는 건 요 예정이 10만원 적다 이거예요. 적다. 10만원 적다 이겁니다. 그럼 실제는 더 많다는 얘기죠. 예정을 적게 배부했기 때문에 실제는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0을 예정했지만 이 10만원이 과소배부됐다는 거는 예정이 더 과소됐다. 예정이 더 적다 이거예요. 그럼 실제는 더 썼죠. 그러니까 310만원이 실제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제조회사인 가림의 원가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구한 평균법에 의한 완성품 원가 단위당 제조 원가는 얼마인가? 단위당 제조 원가는 요 돈 나누기 요 수량이에요. 돈 나누기 수량하면 단가 나오죠? 근데 모든 제조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그러면 제조 착수 시에 투입되는 게 없으니까 재료비 가공비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합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완성품 환산량은요 5,000개인데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되니까 이거 환산해요. 80%니까 5,000개 플러스 자 요거 몇 개입니까? 80%니까 2826, 255씩 2,000개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7,000개가 나오죠? 그러면 이 지금 개수는 다 7,000개, 완성품 환산량이 7,000개고 그 다음에 이 단기 총 제조 비용은 이거 다 합친 거. 재료비 가공비 나눌 필요가 없어. 평균법이잖아요. 지금 평균법. 평균법은 기초 플러스 단기 제조 비용이에요. 여기 기초를 빼지 않아요. 기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비용. 그러니까 이 기초 제공금 원가 이거 100만 원에다가 요 1,300만 원을 더해. 여기 700에다 600 더하면 1,300이죠. 100만 원이죠. 이거 두 개 더하면 그럼 1,400만 원이야. 그러면 1,400만 원 나누기 7,000개. 그러면 여기 빼니까 7인 14 얼마 나와요? 2,000원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2,000원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됐다 그러면 재료비 가공비 나누지 말고 그냥 돈 전체 다 더한 거 평균법이니까 기초 플러스 단기 제조 비용 요거 다 몽땅 더한 요게 1,400이죠. 요거 100, 1,300이니까 1,400.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도 완성품 환산량도 5,000개에다가
기말을 더하는데 환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0개, 7,000개로 나누니까 2,000원 나오죠. 그 다음에 11번. 다음 중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부가가치세법은 우리가 옳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세금을 받아가지고 납부하는 사람은 그 마트예요. 이마트에서 샀다. 그럼 이마트, 롯데마트에서 샀다면 롯데마트가 바로 납세 의무자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이렇게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걸 간접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그럼 밑에 거 또 있나 봅시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생산지국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협정을 맺어서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국제적으로 협정을 맺어서 소비하는 나라에서만 부가세를 부담해요. 우리가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못 받고, 세관에다가 수입하는 나라는 세관에다 부가세 내고, 세관은 그 부가세 받아갖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우리나라 부가세는 지방세가 아니고 국세입니다. 국세는 어디서 세금을 받죠? 세무서에서 세금을 받죠. 지방세는 뭐 시청, 군청, 구청 이런 데서 받는 게 지방세죠.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라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세액공제법. 그러니까 매입할 때 냈던 세금을 매출할 때 받은 세금, 거기서 매입할 때 냈던 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세무서에 납부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 요 국세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간접세다, 일반 소비세다. 특별 소비세가 아니고 일반 소비세. 그러니까 이거 다 틀렸고 가번만 맞았죠. 자, 이 납세지에 관한 건데요. 납세지는 우리가 부가세는 납세지는 그 사업장 그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 같으면 그 사업장 소재지예요.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광업은 탄광 같은 거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가 납세지고, 제조업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건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그러나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 업무를 총괄하는 게 아니고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등기부상 소재지. 소재지 세무서. 여러분들이 그 살고 있는 주소가 서울인데 저기 저 부산에다가 사업장을 개설을 했다. 그래도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산에 그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그러면 건물을 하나 샀으면 그 건물 사가지고 뭐 이제 사업을 하질 않고 건물 갖고 그냥 임대만 한다. 그러니까 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 사업을 하면 그 등기부상 소재지, 부산에 있는 그 세무서, 그 관할 부산 뭐 구청 세무서 거기에다가 납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은 주소지가 아니라 주소지도 아니고 뭐 등기부상 그 회사 소재지도 아니고 등기부상 그 건물에 또는 토지에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거주지 세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장이나 뭐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거니까 사장이 소득세를 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내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부산에 사업장을 개설했더라도 소득세는 서울세무서에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방금 전에 설명한 게 여기 나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고 어디예요? 그 대표가 그 사장이 거주하는 거주지 세무서입니다. 거주지 세무서. 여기다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옳지 않죠?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 이 퇴직과 양도는요 매년 생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쩌다가 퇴직하는 거고 올해 근마다 퇴직하는 거지 뭐 1년에 2번씩 퇴직하고 3번씩 퇴직하고 막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전 직원들이 일부 직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분류 아예 종류가 다르다 이거예요. 양도소득도 부동산 양도할 때 토지나 건물 양도할 때 1년에 뭐 100번씩 양도하고 막 그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종류가 다르니까 분류소득이고 나머지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배사, 근연기 요거를 합친 게 바로 종합소득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달에 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한다. 맞아요. 산출세액 계산 시 6에서 45% 누진세율. 소득세율이 좀 높죠.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상 아래의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2월 결성금은 전년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 사업소득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단 저기소득에서는 안 돼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에서는 이거는 공제를 할 수가 없어요. 퇴직과 양도는. 그러나 그냥 이건 사업상의 결손이 생긴 거예요. 그냥 일반 사업상,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고 일반 사업상은 나머지 이 소득 여기서 다 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더하니까 5천, 6천, 6천에서 5천 빼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은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요 다음 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순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으로 생기는 결손은 일반 거에서는 공제가 안 됩니다. 그냥 니네는 이제 불로소득 아니야. 부동산 임대에서 생기는 건 너 불로소득이니까 그 불로소득에서 나중에 공제해. 그리고 이런 종합소득에서 공제 안 해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결손금은 일반 사업소득이에요. 일반 사업소득. 그러니까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이니까 사업상의 손실이에요. 손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공제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 개념을 잘 밖에 두세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은 다음 연도 차기 이후에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하고 사업상의 그 밖에 사업상의 손실은 모든 사업 부동산 임대업까지도 다 거기서 공제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건 돈 있는 사람 불로소득이니까 그렇게 딱 제한을 두고 있어요. 다음 중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율이 가장 낮은 소득은 무엇인가? 복권 당첨소득 3억 초과. 복권 당첨되면은 요 3억 초과가 되면은 30%를 냅니다. 그 밑에 거는 20%예요. 그러니까 지방세까지 합치면 요건 33%를 내겠죠. 그 다음에 그 이자 소득 등 비영업대금의 이득은 뭐냐면 개인끼리 돈 빌려주는 거예요. 요건 25%입니다. 세율이. 비실명 이자 소득. 이거는 이자 소득인데 누가 이름이 없어. 이름 누구한테 이거를 했는지 이거 없어요. 이름이 없는 이런 소득은요 괘씸죄를 적용해서 45%야.
이제 사치업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6%입니다. 15만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5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6% 계산하고 거기서 또 55% 공제해요. 가장 낮은 거는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